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이 프로그램만 기다리고 계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장성철 보수의 전략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세훈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년 6개월 구형을 받았습니다. 7월 22일 날 이제 1심 선고가 이루어지거든요. 일단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장소님은 좀 다른 생각이시더라고요. 전 무죄 나올 것 같아요. 무죄다. 예, 왜냐하면 주장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납을 했냐 안 했느냐 그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그 김 모 씨에게 후원 회장격이라는 분에게 김한정 회장. 예. 네, 돈을 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어떠한 문자라든지 예. 녹취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김한정 씨가 사실은요, 진짜 오세훈 시장이 저보고 그냥 여론조사 관련해서 돈 줘야 된다고 대납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주장 이런 것들을 안 했어요. 없어요. 그냥 나는 뭐냐 내가 알아서 그냥 용돈 줬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납이 아니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이제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증거나 증언 없이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갖고 과연 유죄가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단순시켜 보면 일단 오세훈 시장 측에는 강철원 부시장과 그리고 김한정 회장 이 세 사람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명확하고 오히려 명태균 대표, 강희경 국장 그리고 김태열 소장 이 세 사람은 뭐 그 당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제 간극이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어야죠. 증거가 이제 많다고 하면서 뭐 통화 기록도 있고 여론조사 직접 제공했고 서울에서 뭐 비행기를 타거나 KTX를 타고 강철원 부시장을 만났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그거야 뭐 그냥 그럴 수 있죠. 정황으로 뭐 어쨌든 부수적인 증거일지라도 이게 이제 범죄 사실을 확정할 만한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장법을 어떻게 위반했느냐 그것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는데 특검이 오세훈 시장이나 강철원, 김한정 이 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명태균 씨에게 돈을 주라라는 오세훈 시장의 직간접적인 어떤 정황적인 증거라도 이것을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정황은 많이 있는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래서 진술에 얻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 여론조사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식선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이다라고 이제 확실히 보이는데 상식적으로 그래 그냥 오세훈 시장 때문에 그냥 여론조사 했으니까 오세훈 시장이 돈 주라고 했겠지. 그렇게 뭐 믿을 수 있어요. 그랬는데 법적인 판단은 증거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징역형 집행유예 비슷하게 선고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벌금형으로 보자면 뭐 제가 보기에는 300만 원이 이제 이 항소심에 갔을 때 100만 원 이하로 가느냐. 300만 원이 제일 애매하다 그러더라고요. 통상적으로 항소심은 150만 원 정도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는 첫 번째 실제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경우하고 시장직을 잃지 않는 경우. 뭐 쉽게 이야기해서 잃지 않는 경우로 보면 이제 예를 들어 1심에 갔는데 아예 200만 원 이하가 나왔어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죠. 무죄가 나오거나 200만 원 이하 나왔다. 이렇게 되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뭐 국힘 쪽에서는 완전 1등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탄탄대로로 가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사법적인 리스크가 없다면 서울시장직이라는 자리를 2030년도 대선 때까지 확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은 서울시장 그 역량을 통해서 대권 후보로서의 뭐 자질이라든지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오 시장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하십니까? 최근에는 안 했어요. 안 했고 한동훈 이제 의원하고는 연락을 좀 하시는 선거 편이 이후에는 되고, 안 했어요. 그런데 뭐 그전에 어쨌든 경험의 정도로 보면 오세훈 시장보다는 한동훈 의원 쪽이 더 이제 좀 가깝게 이렇게 친밀도 있게. 직접적으로 연락한 건 한동훈 후보랑은 직접적인 연락은 선거 전에는 계속 했었고 그 주변인 분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인 연락은 안 하고 거기에 뭐 관계자분들하고는 친하게 지내고 있죠. 오세훈 시장 최측근이 누굽니까? 의원이 있습니까? 장동희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 7, 8명 있고 많이 보면 한 2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세훈 시장은 어때요? 김재섭 의원은 측근인 것 같아요. 네, 한 명밖에 없습니까?
뭐 김용태 의원 이런 사람 어때? 젊은 사람 수도권.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대선 가려면은 우군 의원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네. 또 2028년도에 총선 때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 많이 좀 공천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하고 친해지기 어렵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아니면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이미지만 이렇게 있는 건가요? 친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약간 귀공자 스타일 맞습니까? 그 원래 이제 살아왔던 삶의 이력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입지전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따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상의도 해보고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하고는 그런 경험이 없고 한 2번 따로 만나긴 했었거든요. 선거 전에. 그랬는데 또 위압감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네.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국회에 있을 때 오메가메 뵀지 이렇게 뭐 터놓고 얘기하고 뭐 그럴 수 있는 사이는 아니라서. 근데 장 소장님 되면 오세훈 시장이 전화 한번 해서 뭐 장 소장님 뭐 좀 이렇게 조언 같은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자기 채권들은 확실히 센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제가 방송에서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는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예. 어쨌든 지난번 지방선거 전에도 오세훈 시장이 역전할 수 있다. 역전할 예. 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연락 안 한다며요. 따로? 연락? 아니 그거 한 번씩 전화해가 조언 좀 해주세요. 네.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국회의원들하고 통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아니 이제 그만큼 사람을 이렇게 아주 이제 밀도 있게 이렇게 만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이제 그렇게 하겠죠. 이제는. 원래 아닌데 그렇게 갑자기 바뀝니까? 이제 대선을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 따로 이렇게 제가 몇 번 뵀을 때는 다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좋게 잘 얘기해 주는 거 다 이렇게 확인하고 다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밑에서 참모진들이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리는 모양이에요. 이번에 특검 구형할 때 이제 그 법원에 중앙지법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 보니까 굉장히 화가 많이 나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인상이 되게. 왜 그렇게 해요? 그냥 가면 법원에서 사법 판단하는데 겸손하게 잘 받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전쟁할 것처럼 화가 잔뜩 난 얼굴이더라고.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최근에는 당 상황도 좀 그렇고 거기에 나가서 장동혁 대표 거치도 결정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 뭐 좋은 일 아니니까 상당히 좀 인상이 굳어 있던데 저도 되게 의외였어요. 되게 화가 많이 나셨구나. 그러니까 좀 투사 이미지를 스스로 좀 만들어서 지금 뭐 국힘이나 아니면 특검의 뭐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전면전을 하겠다 이런 혹시 이제 좀 결기를 태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특검에서 수사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윤석열 정권 때 이 사건은 수사가 됐다고요. 근데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법 왜곡죄까지도 얘기하면서 예. 특검에 있는 검사를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 부당한 기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에 이렇게 기소한 것은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본인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적인 기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경우는 뭐 본인이 이제 싸워서 이기면 뭐 가장 확실한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다라는 네. 것이고 이번에 이제 7월 22일 날 1심 선고가 났는데 뭐 제 기준으로는 벌금형 300만 원 이상 또는 뭐 징역 경의 집행유예 뭐 이제 이런 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상 이제 6개월, 3개월이니까 뭐 선고 이후에 6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재선거입니까? 보궐선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보궐선거라고 쓰니까 또 재선거라고 또 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선거 전에 있었던 사항을 갖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되니까. 하니까 재선거가 되겠죠. 재선거입니까? 그러니까 임기 시작 후에 예. 어떠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 그것 때문에 직을 잃었다. 그럼 예. 보궐선거인데 이거는 임기 시작 전에 예. 일어났던 일 때문에 시장직을 잃어버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재선거. 그러니까 그 재선거 보궐선거 구분 방법은 예. 임기 시작 후에 사건 가지고 된 거냐, 임기 시작 전에 한 거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아,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진짜 이런 상식적인 것도 아직도 아니, 모르고 이건 있는데. 뭐. 뭐 재보궐선거 하도 뭐 이렇게 귀에 익숙하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대선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거기서 유죄받고 서울시장직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그럼 10년 정도 나옵니까? 아니면 5년짜리로 걸릴 수도 있고 그렇나요? 5년간 건이 피선거권, 박탈되잖아요. 선거권, 피선거권 다 박탈되겠죠. 그러면은 못 나오죠. 못 나오는 것이고. 정치 생명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사실 이번에 1심 선고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직을 잃게 되면 정치가 더 이상 뭐 진행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확정 판결이 나면 예. 서울시장직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정계 은퇴를 하는 수밖에 없네요. 그 정도 수준이 되겠죠. 뭐 예.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늘. 와, 근데 사건의 크기에 비해서 본인이 개인 인생으로 보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바깥에서는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년 4월에 다시 서울시장 재선거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저는 뭐 무죄라고 생각을 해서 그럴 일은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전제 조건으로는 대화가 좀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아는 내용만 얘기하면 이제 벌써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지금 뭐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자도 뭐 똑같은 문제. 그렇죠. 추경호 의원도 이제 내란 사건과 관련된 게 있고 거기는 이제 정치자금법이 아니어서 뭐 1년 이상 형이 그렇죠. 돼야 맞아요. 이제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보수적 패널이시기 때문에 일단 그런저런 상황 때문에 민주당도 굉장히 바빠질 수 있다. 이 정도로 그렇죠. 얘기하겠습니다. 네. 부산시장에 이번에 계획신당 후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아유.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근이라고 예. 부산에서 의사활동을 하는 분인데 안과병 크게 하는데 네, 그분도 이제 예전에 부산시장 선거 출마도 하고 국회의원 출마 몇 그랬을걸요? 번 했어요.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그래서 정치적인 피를 물려받은 친구가 아닌가. 그래서 아들이죠. 아들이요. 그 정의한 씨가 누군가 이렇게 저도 되게 예. 의아했거든요. 예. 개혁신당에서 영입을 해가지고 부산시장 출마하게 될 정도면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고 검증이 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예. 왜 저런 사람을 했지라고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가 정근 씨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하여튼 가장 큰 안과병원. 맞아요. 그 뭐 돈도 많더라고요. 재력은 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정현 씨도 신고 재산이 한 51억이 넘어요. 와, 젊은데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정의를 많이 받았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궁금증이 있었던 건 아니 젊은 친구인데 뭐 이렇게 돈이 많지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정근 씨다. 예, 예. 이제 그런 건데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쎄하긴 쎄하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음료수병을 던졌는데 뒤로 넘어져서 정신을 잃었고 막 병원에 가서 기부스하고 막 이랬다. 조금 좀 오버한 거 아니냐? 막 그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다친 사람을 두고 어떤 음모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야 그냥 이건 테러다, 이건 나쁜 짓이다, 이 정말 이 그 젊은 사람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막 운전사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만 비판했거든요. 와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신당 부산시장 후보한테 뭐 왜 테러를 하냐고. 그 사람이 원래 제정신 아닌 사람인데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선거운동에 짜증이 너무 나서 막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테이크아웃 뭐 음료 잔이잖아요. 이런 걸 던졌다. 근데 그것도 이상했는데. 이상했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자작극으로 가니까 계획신당으로서는 이게 지금 완전 대책 없이 당한 거 아니에요. 계획신당 책임입니까? 아니면 당한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책임, 어쨌든 뭐 그냥 총체적인 책임은 공천한 정당에서 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의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져야 되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이 출마해서 어떠한 짓을 할지까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 발상이 희한하잖아요. 가짜로 누가 던지라고 했는데 쓰러지고 병원 가서 목에 기부사하고 이게 그 발상하는 나는 후보가 너무나도 진짜 그런 사람을 왜 걸러내지 못하고 공천을 했냐. 이 예. 개혁신당 너희들 잘못이다. 뭐 그렇게 뭐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가지고 개혁신당이 같이 뭐 자작극에 음모를 꾸민 것도 아닌데 개혁신당 정말 잘못됐어. 뭐 정당 해체해야 돼. 뭐 당대표 그만둬야 돼. 이런 요구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너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계획신당 앞으로 이제 존재감을 총선에 악영향 끼치는 거 아니에요? 정당으로서 독자적으로 총선을 2028년도에 치르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좀 욕심이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정당화를 개혁신당이 추구를 하다 보니까 광역단체장 특히 서울과 부산 지역에는
내야 되겠다, 후보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벌어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가 무너지면 네.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또 지방선거 전에는 개혁신당이 그래도 개혁의 쇄신의 기치를 들고 국민의힘을 접수한다, 흡수한다 뭐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긴 좀 이제 어려워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동훈 후보가 복당하는 시점에 이준석 대표와 이제 기획신당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실제로 이제 당대당 통합도 한다. 그렇죠. 2028년 전에는 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기획신당 쪽에서도 필요한 거죠. 본인들도 독자적으로 2028년도에 선거를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죠.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세력으로 봤을 때는 쉬워 보이지 않죠. 이게요. 또 다시 이제 이준석, 천하람, 이주영 이 세 의원이 또 비례대표로 간다? 그것도 웃긴 것이고. 예, 예. 지역구에 출마했을 때 당선이 또 될까? 이준석 대표가 또 될까? 아니면 천하람, 이주영이 다른 어떤 지역을 갔을 때 3자 구도화에서 과연 될까?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안 되면은요. 처음 배지를 못 달았다가 그냥 계속 못 다는 경우에는 괜찮은데 달았다가 배지를 못 달잖아요. 이건 정말 정치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고 네.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당해요. 배지 안 단 정치는요. 그래서 본인들도 살아나갈 길을 찾다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합치는 게 맞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되면 국민의힘과 합당하지 않겠냐. 한동훈, 이준석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 관계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상당히 싫어했죠. 만나기도 예, 예. 싫다고 그러고 저 앞에서도 인터뷰할 때는 아니 싫다고 안 만난다고 예, 막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근데 이번 선거를 한동훈 대표가 무소속 3자 구도에서 이겨내는 걸 보고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 좀 그 부분을 인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준석 지금 이제 대표 의원은 지금 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이준석이요? 예. 동탄이잖아요. 동탄. 그러니까 동탄, 동탄. 화성 동탄이잖아요. 네. 거기서 이준석 이긴 것하고 네. 한동훈이 부산 북갑에서 이긴 거하고 네. 비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그람 차이가 그걸 나요? 물어봤어요. 예.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아 그래요? 인터뷰를 하면서 네.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부산 북갑은 보수 우위 지역 아닙니까? 오. 화성 동탄은 이거는 보수 우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려운 선거를 치렀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본인은 이야기하더라도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관찰자 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유, 삼자구도 하에서 양당이 아닌 후보가 어쨌든 되는 거는 예. 지역이 어디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유이도 후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런 예. 차원에서는. 근데 유동 후보는 인정해줘야죠. 약간 좀 반사이익을 본 거고 그렇죠. 오히려 부산 북갑은 경쟁하다가 국힘 보수 후보를 이겼으니까 그게 더 대단한 건데 그렇죠. 화성에서도 뭐 보수 후보가 있었잖아요. 국민의 예. 후보. 그래서 부산 북갑이나 화성이나 똑같은 케이스가 아닌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책 딜 같은 건 잘합니까? 이렇게 현실적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한때는 관계가 아주 안 좋았던 사람인데 오. 당장 우리가 이익이 된다 그러면 한동훈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와가지고 이준석, 천하람 이 두 대표를 만났을 때 뭐 공소 취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 부실 선거 관련한 선관위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정책적인 연대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별도로 정책적으로 본인들과 여러 가지가 맞으면 뜻이 맞으면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근데 그런 것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물론 이제 의석수가 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때요? 이쪽은 굉장히 불안정한 관계고 거기는 필요하면 언제라도 다시 만나는 관계인데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조국혁신당 민주당 관계가 오히려 더 많이 깨졌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을 미는 조국 대표를 미는 네. 진보 진영의 빅 스피커들 그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문재인, 조국 이렇게 좀 민주 진영의 적통을 자신네들이 이어받고 있다. 다음번 2030년 대선도 그 적통 차원에서 조국 대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세력과 진영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홀홀 단신이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보수는 이익이 되면 확실히 진보보다는 확실히 좀 그 밀도 있게 잘 이렇게 합치는 것 같아요. 근데 진보는 뭐 합치려고 하면 조건이 너무 많아요. 가치와 이념을 좀 중시하시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가치와 이념 뭐 그러니까 큰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실용 이렇게 폭넓게 그라운드를 폭넓게 써야 된다. 큰 그릇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한 실용적인 모습에서 갑론을박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잖아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게 왜 이재명 대통령 말이 뭐가 잘못됐는데. 그러니까요. 뭐 원칙은 지키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거지 원래. 우리랑 가치가 맞지 않아. 우리랑 철학이 맞지 않아. 우리의 원칙과는 맞지 않아. 과거에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길을 걸어왔어. 그러니까 저 사람 우리 영역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디펜스를 치는 아니 그거는 쪼그라들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그렇죠.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면 안 되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 관계도 그렇고 뭐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하고 뜻이 똑같은 사람은 그냥 그러면 구멍가게에서 자영업 열심히 해서 거기에 정신 열심히 그냥 수양하고 뭐 갈고 닦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넓히려고 하면 당연히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하고 그 수용성은 결국 내가 갖고 있어야지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념, 우리의 신념과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거는 하나의 교조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요즘 기계주의라고 얘기해요. 기계주의요? 기계 예를 들어서 이걸 뭐 5g 안 넣으면 기계가 안 돌아가면 계속 5g짜리 연료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유연성이 있으면 5g, 10g 그거 좀 천천히 돌던 좀 빨리 돌던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A, B, C 하면서 가치와 뭐 실용, 뭐 이 문제, 이익 이렇게 구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지키는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만이 민주당의 본류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가지고 민주당 진영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같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그래 같이하고 뭐 이해가고 섞여 있는 게 아니 우리가 뭐 이거. 일본 대항에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안에서 같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같이 뭐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설득해가지고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함께하는 모습, 세력이 커가는 모습. 그러면 우리가 집권을 하고 선거에 이길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스스로 축소시키고 울타리를 쳐서 못 들어오게 한다? 그게 과연 정치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당선되는 거는 가치입니까 이익입니까? 가치와 이익이 가치에 같이 기반해서 뭐 이익을 예. 창출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모든 사안이. 근데 그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그러니까 없어요. 구분하니까 이해가 쉽지만 이것은 사람끼리 이렇게 나눌 때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인데 야 너는 A야 B야 C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접근해서 분석하는 일종의 수단 중에 하나로 이런 방식도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마치 딱 원칙이 돼가고 여기에 벗어나면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뭐 국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그것도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잠시 후에 그 얘기 좀 하기로 하고요. 네. 갑자기 조선일보가 왜 저래요? 장동혁을 저렇게 때려요? 아니 원래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냈었죠. 네. 조선일보 자체는 칼럼이라든지 그 논설위원들이 쓰는 뭐 여러 가지 글을 통해 가지고 장동혁은 그만둬야 된다. 당대표 자격 없다. 그런 식으로 몇 달 전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었죠. 네. 근데 이제 TV조선이 본격적으로 나서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예전에 판사 시절에 예. 어떤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 투자를 했는데 뭐 거기에서 10억을 돈으로 투자를 예. 했는데 뭐 본인 손이 날 것 같으니까 2억 원짜리 땅을 어떻게 받았고 이것은 뭐 판사 윤리에 뭐 맞는 것이냐 배임이 아니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정도면 이제 민주당에서 일어났으면 바로 이제 사태인데 네. 뭐 이제 국힘은 원래 뭐 좀 약간 부패한 쪽하고 가깝고 뭐 이런 부정부패하고 뭐 문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 관대한 뭐 이런 이제 느낌은 있는데 근데 조선일보가 이 정도를 계속 이 정도로 공격 뭐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도 장동혁이 버티는 거는 조선일보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면 장동혁이 견디는 파워가 훨씬 더 센 겁니까? 장동혁 대표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저는 멘탈이 강하다라는 표현은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 같고 네. 방송 중에는 사용하기 어려운 그런 XX의 X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치인이면 당연히 저런 식으로 당에서 의원들이 당신 사퇴해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당신 선거 책임져야 돼라고 했고 본인도 지방선거 지면 사퇴한다고 조선 TV조선 나가서 그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게 그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방선거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패배를 했으면 물러나는데 지방선거 이겼다고 본인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XXX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서재욱 변호사는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엄청나게 옹호해요. 그만두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다기보다 어쨌든 그런 쪽으로 이제 유튜버에서 계속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이렇게 좀 뒷받침하니까 경쟁 힘이 그만큼 생기는 거죠. 좀 더 극으로 나가서 방송하는 사람들도 비슷합니까? 서정욱 변호사랑은 제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자기는 항상 주류 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주류가 되면 또 한동훈 와 만세 이제 이럴 거예요. 와, 그 아주 편리하게 나의 원칙은 주류. 항상 주류의 편에 선다. 힘 있는 자 편에 항상 서 있다. 네. 야, 그 참 어느 언론사가 요즘 사실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되는 놈 밑에 줄 서는 게 최고의 이문 남는 장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 일을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한편으로 들던데 그게 오히려 조선일보가 저렇게 비판하는데도 좀 견뎌내는 힘이기도 하겠죠. 정상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정상적으로 정치를 좀 교육받고 경험을 했던 사람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당대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되게 이상한 짓이에요. 네. 이제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보면은 우리 대표님 와 이렇게 하겠어 막 경멸 어린 눈빛으로 보겠냐고요.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러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갖고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갑자기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입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 거예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알 겁니다. 근데 재선거까지 가는 이 멘탈은 어떤 멘탈이에요? 물론 그 지금 젊은이들의 주장 참정권이 훼손됐다 뭐 엄청나게 지금 개혁 과제나 혁신 과제가 중앙선관위에 있다는 거 뭐 다 인정. 어떻게 할 건지 국정조사 이제 또 시작할 거니까 또 인정. 특검도 필요하면 가면 된다. 뭐 인정. 근데 이제 부정선거를 장동혁이 외치는 것은 의회주의자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정선거론자냐 아니냐를 가장 이제 정확히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은 확률을 얘기하면은 부정선거론자예요. 예. 5억 9천만 분의 1을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럼 이제 확률상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다. 어떻게 표가 같은 수준으로 계속 나오냐. 뭐 100표 대 50, 100표 대 50.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부정선거론자가 이미 장동혁 대표가 되어버렸다. 네. 그래서 이제 신념과 고집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당대표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사 출신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다 재선거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뭐 한다. 뭐 그것도 또 다양성의 하나로 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 뭐 참정권이 훼손됐으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당 대표가 이걸 가지고 나와서 재선거 해야 된다고 지역을 딱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냐 뭐 이런 것이잖아요. 지방선거 앞두고 미국 가가지고 막 그 사진 찍고 무슨 차관복권 만났다라고 뒤통수 사진 공개하고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정상적인 정치인의 범주 안에 넣어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임기는 내년 7월까지입니까? 8월 27일인가? 8월 27일까지. 그 전에는 이제 어쨌든 정리되겠죠. 그때 정리되든. 다음에도 또 지금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즘 하는 기행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뭐 자기들끼리 뭐 모여가지고 한 30만 명 있으니까 표 찍으면 또 당대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친윤들이, 핵심들이 이제 하도 장동혁 대표가 이상한 짓 하니까 저 진짜 창피하다. 안 되겠다라고 엑스표를 확실히 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그만둘 가능성도 곧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바로미터는 신동욱 최고위원이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까지도 이제 그래요? 신동욱 최고위원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분 그만두면 나도 그만둘게요. 이런 입장까지 왔거든요. 그럼 우재준, 양양자, 김재원 3명은 이제
사퇴할 거다, 최고위원. 그러면 신동욱 최고가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간 것 같은데, 뭐 조선일보가 이렇게 나오면 TV조선 출신이잖아요. 예. 거기서도 신동욱 당신 너 정치적인 판단 정확하게 해라. 분명히 유무형의 압력이 많이 들어갈 거고, 신동욱 최고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의원들이 당신 결단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신동욱 의원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결국에는 뭐 그러한 압력과 그러한 분위기에 동참을 하지 않을까. 어느 시점이 될까요? 그 지금 당장 늦어지- 하면 오히려 신동욱 최고위원이 굉장히 돋보이고 본인의 정책 미래도 좀 더 보장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신임이 워낙 강하고 자기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네. 빨리 선택해서 그냥 비대위 체제로 갔다가 전당대회 가는 게 맞지 않냐.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대략 5에서 7%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고하게 받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거기에 이제 딱 침을 딱 놓는다면 그 강력한 반대층을 갖고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정치하는 게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1, 2주 정도 고민을 하지 않을까? 6월 중에 그러면 대체로 가닥을 잡고 그냥 6월 중에 그만두지 않으면은 내년도 2, 3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요. 네. 6월 중에 그만둔다는 거는 이제 7월부터 지방정부가 새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뭐 지금 약간 매일매일 좀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신동욱 의원이. 네, 목요일 날 오전에 신동욱 의원이 주위에 나도 알고 있다고, 여러 얘기도 많이 듣고 있다고.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뭘 그만두냐고, 장동혁 대표 체제 유지해야지, 그러다가 좀 생각이 좀 매일매일 바뀌는 것 같아요. 신동욱 의원은 당내 지금 기반은 어떻습니까? 없어요, 별로. 그래요? 없어요. 뭐 소위 말하는 그냥 신동욱계 의원들이 뭐 혈혈 있겠어요? 단신 뭐 이렇습니까? 그렇죠. 독고다이. 그냥 TV조선 앵커를 했고 SBS 앵커를 했으니까 그 인지도를 갖고 정치를 하는 건데, 주위에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당신 이러다가는 정말 다음번에 공천도 못 받고, 서초잖아요. 그 좋은 지역구 공천 못 받는다. 그러니까 결심 잘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개인적으로는 같습니다. 좀 아십니까? 따로 만나지는 않았고 네. 통화를 해보고 저랑 예.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죠. 네. 만나자고는 서로 얘기를 했었고. 저는 식사를 같이 한번 해보니까 오, 뭐 비교적 합리적이다. 아이 그럼요. 예, 뭐 이런 이제 원래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뭐 기자로서 가지고 있는 이런 좀 상황 판단은 객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근데 국회 들어가서 정치하면서 엄청 본인은 만족할까 아니면 와 정말 이렇게 험난한 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회의감 이런 건 좀 없는 느끼고. 것 같아요. 예? 없죠. 너무 네. 좋지 않겠어요? 그래요? 국회의원 빼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훨씬 더 낫다. 그럼요. 하여튼 장동현 이제 곧 물러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점은 쳐놓고 있읍시다. 제가 솔직히 사실은 저에게 이제 계속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준, 앞에 전망에 대해서, 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 계속 얘기를 해준 선생님이 계세요. 예, 선생님입니까? 뭐 전직 의원입니까? 아니면 선배님입니까? 역술인이 아, 역술인이. 야, 정확히 그거 다 완전- 맞췄어요. 우와. 윤석열 언제 무슨 짓을 한다, 김건희가 어떻게 된다, 다 맞췄어요. 이번에 한동훈 되는 것도 맞췄어요. 한동훈 되는 거? 아니 그 국감에서. 그런 거는 제가 안 물어봤죠. 아, 그러니까 큰 그림을. 아니 한동훈 되는 거는 제가 그냥 한동훈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 예, 예. 그걸 안 물어봤는데, 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장동혁은 어떻게 될까요? 정청래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제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우와. 둘 다 이제 안 된다고, 곧 이제 끝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둘 다 꼭 끝난다는 거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그 직을 유지를 못하고, 예.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겠지만 결국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역술이는 명리학 쪽으로 좀 도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진짜 뭐 신내림, 친정. 신점인데. 근데 그 남자입니까? 희한한 게 여자입니까? 여성분인데, 우와. 재작년이겠죠? 재작년 막 그 7월, 8월 막 그때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서 내년도 2월에 작년 7월 8월에 재작년 7월 8월에 그 윤석열 지금 재임 기간 중에 그러니까 비상계엄 12월 전에. 3일 날 하기 전에 예. 연락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김건희는 올해 안에 끝난다. 김건희가 올해 안에 끝난다. 그리고 그 내년 2월에 윤석열은 쓰러진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뉴스 토마토에서 9월 5일 날 민정기획 때 첫 보도가 됐던 게 9월 5일인데 그게 매월 달이었다고요? 7, 8월에. 7, 8월에. 그 김건희는 올해 끝나고 윤석열은 내년 2월 달에 끝난다. 네.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래요? 그랬더니 하여튼 그게 나타났대.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확히 맞추시더라고요. 이렇게. 개엄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 탄핵이 이제 헌법재판소 나온 게 3월인가? 예. 그렇잖아요. 탄핵이 4월 4일인가 이랬죠. 예, 4월 4일. 예. 국회에서 그러면 탄핵 소추가 된 게 아마 통일사조된 게 12월 14일. 탄핵 소추된 게 그거고. 예. 하여튼 2월 3월이면 끝난다고 딱 그렇게 예.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그분 연락처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죠? 요번에 장동혁 정청래 거까지 마치면은 예.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연락처 주시고 성남에. 연령은 50대, 60대, 아유, 70대 60 넘으셨죠? 여성분인데. 여성분인데 네. 실제 그 동네 가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숨어서 조용하게 봅니까? 조용하게 하죠. 아. 지하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그냥 괜히 이상한 방송 내고 그랬는데 아니 이상한 방송이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뭐 그것이 과학적으로 옳다 그러다 이거 저는 이제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점을 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정확한 표현이 어땠냐면 그 내년 2, 3월에 윤석열은 뇌졸중으로 쓰러진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으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받는다. 예.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근데 왜 김건희가 12월에 끝난다고 하냐. 그랬더니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가 V0니까 네. 김건희의 생명력이 끝나면 윤석열 정권은 끝난 거다. 나중에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더라고요. 해석까지 그 당시에 나중에 했죠. 나중에 그것도 이제 본인도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한 건데 네, 예. 하여튼 그렇게 다 맞추시더라고요.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좀 더 나가면 우리가 갑자기 예. 역술 방송이나 또 특히 신내림 방송이 되니까 그냥 해프닝으로 재밌는 뭐 에피소드로 들으시면 되죠. 아니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충분히 또 주말과 휴일 여러분들 장동철을 통해서 이제 네.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나눈다 생각하시고요. 네. 정청래 대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며칠 지났지만 성남공항에서 무서워요. 악수하는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오, 90도로 폴드 인사를 하는데 정- 대통령은 이렇게 그냥 가버렸어요. 대통령이 진짜 화가 많이 나셨구나. 아, 얼굴에 그게 딱 쓰여 있어요. 에 아니 보통 이제 외국 순방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했던 평상시의 루틴하고는 정말 다르잖아요. 네. 활짝 웃는 얼굴로 악수하면서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건네고 얘기 나누고 좀 이렇게 재미있는 유머러스한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딱 인상 굳은 얼굴로 악수만 딱 하고 정청래 대표 딱 숙이고 하니까 뭐 수고했습니다. 예. 이 얘기 딱 하고 강훈식 실장하고는 100% 그동안 계속 농담 주고받았거든요. 나 없어가지고 아주 편했다며 막 이런 얘기들. 강훈식 실장하고도 그냥 굳은 얼굴로 악수만 하고 그냥 휙 하니 의전 차량 타고 그냥 가셨잖아요. 무서웠어요, 진짜.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그 장면을 보고 있다는 걸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 텐데.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나오는 것을 반대했구나. 탐탁하게 생각 안 했구나. 원치 않았구나. 그런데 정무수석실이나 비서실 뭐 이런 참모들 쪽에서 정청래 대표 이번에도 안 부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논란과 해석을 나올 수가 있으니 또 진영 자체가 되게 분열될 수 있으니 이거는 좀 형식적으로라도 부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상당히 세게 건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나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표정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정청래 대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 외국 나가셨을 때 대단히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대통령을 좀 폄하하고 비꼬고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대통령의 순방 성과 이걸 완전히 그냥 뉴스에서 없애버렸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사실 뭐 저렇게 싸워도 일단 좀 대통령의 외교 성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번에 어마어마한 성과가 뭐냐면 네. 정말 G7 거기 가서 G7에 있는 모든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같은 비핵화, 네. 같은 입장을 해야 된다. 다 동의를 받아냈어요. 그러니까요. 그건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예. 그것도 하나도 안 되고 잘 모르잖아요. 예.
트럼프랑도 2시간 동안 만찬을 하면서 김정은과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얘기를 많이 나누신 예. 거잖아요. 얼마나 대통령이 답답했으면 예. 귀국한 다음 날 금요일 날 본인이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 앞에 순방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정청래가 그냥 다 본인의 순방 성과를 다 잡아먹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란은 분란대로 일으키고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다 떨어뜨리고 대통령 마음 편하게 해외 순방 하셨겠어요? 정말 뭐 밤잠 뭐 낮과 밤이 바뀌어가면서까지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이 들어오기 직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또 가장 크게 대통령이 화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확인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밖에 없다. 출마한다. 라고 정청래 측 인사가 언론에다 대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또 대통령을 끌어들였어요. 전당대회 때. 거기다가 당무 개입이라는 것은 사법 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일종의 밑밥을 가는 거잖아요. 그 2가지 이거 정말 청와대나 대통령이 이 기사를 보고 얼마나 진짜 이거 경악을 금치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워낙 중요한 이야기여서 심각한 이야기여서 정청래 대표가 직접 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정청래 대표 쪽 인물이 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좀 이걸 우리가 좀 조심해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다. 기사 내려라. 막 어떤 항의라든지 정정보도라든지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 녹화 시점까지 그러한 요구를 했다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정청래 대표의 뜻과 의지가 반영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럼 대통령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 그렇게 기분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면 이제 그 사안을 해석하는 방식이 매우 불손하기도 하고요. 불손하고. 잘못됐죠. 그리고 이게 당무 개입이라는 개념이란 게 다 있는데 뭐가 당무 개입인지 다 알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당무 개입이라고 해버리면 당정청 회의는 어떻게 해요? 청와대가 의견이 안 맞아서 집권 여당이 입법의 과정이든 중요한 국가적 좀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그게 당무 개입입니까? 그 당무 개입일 수가 없잖아요. 당무 개입은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구를 공천 주라 말아라 라고 하는 걸 할 때 당무 개입이라고 하는 거고 당의 일반 상황은 1호 당원으로서 충분히 논의하고 언론할 수 있도록 당헌 당규에 다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당무 개입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와 너무하다 이거 지금 우리가 같은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정권은 짧다. 이거에 완전히 청와대랑 대통령 경노했을 것 같고 네. 마지막 귀국날 당무 개입 나 출마할 거야 의지 안 굽혀 이거 가지고 화가 더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서 90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83도 정도 이렇게 고개를 쓴 것 같은데 그것도 가증스럽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또 어떤 행동이 정청래 대표는 뭐 일반적으로 하면 그냥 인사하면 이렇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대체로 그렇게 하던데 확 숙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퍼포먼스다. 계획된 뭔가 본인이 대통령을 지금도 예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너무 주눅이 들었으니까 갑자기 만난 거 인상도 안 좋아. 그래서 거기에 혹 숙여버렸다. 어떻게 해서? 만약에 이제 출마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 당무 개입이라는 발언들, 그리고 뭐 정권은 짧다 이런 발언을 안 하고 나 출마할 거야라는 얘기, 1인 1표제 얘기 계속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숙였으면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표시한 거다. 외국에 가 계실 때 내가 너무 분란 많이 일으켜서 죄송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고개를 숙였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의 그러한 기사 내용들을 보면 저는 알았어. 그냥 기분 나쁘니 내가 그냥 고개 숙여줄게. 이러한 좀 무시하는 듯한 마음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왜 정치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정청 대표가 원래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나도 바깥에서 가벼운 사람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으로 오히려 뭔가 프레임을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길래 저는 또 스스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고 정당한 비판인 것 같은데
또 정쟁 대표를 이렇게 옹호하는 쪽에서는 그거 완전 프레임 가지고 뭐 특정인 당선시키려고 뭐 특정이 누가 있습니까? 뭐 김민석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송영길 대표 편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뭔가 지금 양심의 가책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화가 좀 더 많이 나는 이런 상황이어서 장 소장님은 어때요? 누구 잘못?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거의 90% 이상 잘못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된 거잖아요. 대통령 해외 순방만 가면은 그냥 끊임없이 당내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 생각해보세요. 조국 혁신당과 합당. 대통령 외국 나가 계실 때 그 대형 사건을 빵 터뜨렸어요. 아니, 근데 대통령을 시켰대. 이렇게 그러니까. 주장하니까, 저도 똑같이 취재를 하죠. 대통령 시키면 뭘 시켜. 저 100번 양반 시켰어. 시키더라도 대통령 외국에서 들어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처리하는 게 맞지. 예. 외국에 계실 때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외국 계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대통령 순방 성과를 잡아먹는 행동을 했었고 계속 누적되니까 정청래 대표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깔보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죠. 당무 개입 이야기를 이제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오더라도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고 전당대회 아예 어떤 소리도 하지 마라. 그러면 당무 개입이어서 나중에 사법 처리까지 될 수 있으니까 라는 느낌으로 들리는 게 제가 좀 이상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 출마할 거니까 자꾸 김민석을 미는 듯한 그런 신호랑 여러 가지 인식을 주더라도 나는 출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일 하지 마세요. 그렇게 경고성 멘트라고 보여져요. 그죠? 전 대드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계속 그런 근데 거. 알아들어야지. 그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고 집권 여당의 가장 힘이 센 분이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혹시 장성철 소장은 너무 대통령을 뉴 이재명으로서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쟁당 대표가 연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예당과 편견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평론하는 건 아니죠. 제가 자기 검열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된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정말 호흡 맞춰서 잘 하고 때로는 뒷받침 잘하고 때로는 쓴소리도 하고 그러한 건강한 당청 관계를 만들었으면은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근데 끊임없이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됐다, 호흡을 안 맞췄다, 엇박자를 냈다. 그렇게 계속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집권여당 당대표로서는 이거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평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완성을 한다. 저는 뭐 15대 1 이렇게 기대했던 그렇게 사람이니까요. 뭐 대구도 김부겸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했고. 그러면 정청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의 성과를 본인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동의하지 않는 면도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이긴 것이 있지만 그래도 연임 가도로 가서 당원들이 판단해서 연임 오케이 하면 박수 다 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반드시 김민석 총리가 나와서 당대표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아예 정청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 좀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진석 대표를 공개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가 있으니까 야 이거 진짜 아닌데 내가 판단 정말 잘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쪽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는 것에 좀 전면적으로 나서서 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집권여당 당 대표가 정말 중요한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집권 진영 자체, 민주 진영 자체가 되게 불협화음 없이 어렵게 정권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러면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잘 국정 운영이 되도록 위기 관리하는 것도 집권여당 당대표가 할 역할,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넘버원이라고 보죠. 너무 원이죠, 당연히. 집권여당 당대표가 그다음에 뭐 다른 일이 그 일 잘하고, 예. 또 선거 이기고, 예. 공천 잘하고, 또 연임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연임하는 거고 그러는 예. 건데 지금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자신의 연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집권여당 당대표로서의 권한을 활용한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또 선거 결과도 안 좋았어. 왜
내 뒤에는 김어준과 유시민이 있으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믿고 할 거야. 아니 지난번에 뭐 박찬대 대통령이 밀었지만 안 됐잖아. 유시민과 김어준이 내 편에 있으니까 내 이겼잖아.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 상황에서 귀국했습니다. 그냥 관망한다. 아니요. 이게 만약에 정청래 대표가 출마해가지고 정청래 대표가 진짜 연임에 성공했어요. 당대표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민주진영, 민주당, 진보진영의 주도권은 정청래 대표한테 확 쏠려갈 수밖에 없어요. 네. 정치인들 다 정청래 대표에게 줄 섭니다. 왜? 2028년 총선 공천권 당대표한테 있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방치하실까요? 조금이라도 정청래 대표가 이길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그 표정에서 그 결심을 저는 읽었어요. 자,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생각한다면 그러면 장 소장님 판단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망 또는 지켜봐야 한다. 어떤 쪽이에요? 어쨌든 집권여당이라고 하더라도 당내 전당대회에 대통령께서 조금이라도 관여하고 개입하려는 듯한 인식과 이미지를 주는 것은 좋지 않고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제 전당대회가 김민석하고 정청래 싸움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견해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장 소장님 저하고 이제 매주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나서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만약에 그런 일까지 온다고 전제하면은 불가피하게 등장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좀 읽힙니다. 비판을 받을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비판을 받는 것과 그것을 그냥 방치함으로써 나중에 정치적으로 데미지 있는 거를 기회비용으로 비교를 해보면 네. 그래도 비판을 조금 받으면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다음번 국정 운영과 주도권을 확보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된다, 옳다라고 판단하시면 어느 정도 비판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선, 네. 그런 것이 아니라면 선을 넘지 않는 선이라면 정리하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지켜보면서 분석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조언을 장 소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일단 청와대 관계자가 물어보면 주저앉혀야죠, 정청래. 그게 맞습니까? 맞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건 욕 들어먹더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조언을 해 주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저걸 방치해두면은요 대통령 국정운영 못해요. 예. 그러니까 지더라도 만약 저런 한 축을 강력한 집권 세력 안에서의 반대 세력을 놓고 임기가 너무 많이 남으셨잖아요. 네. 거의 4년 남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대로 국정운영을 하겠어요. 당에선 계속 한 축이 태클 걸고 반대하고 계속 이제 당대표나 대통령 깎아먹으려고 할 텐데. 정청래 당대표 주변에서는 대통령의 그 지적이 정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문해력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아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인지 능력이 부족한 분들이죠, 그분들은. 아니면 애써 외면하든지. 아니면 장성근 소장이 정청 대표에 대해서 비호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까? 비호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잘 했습니까? 지방선거 패배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물러나야지. 아니, 이겼대. 이겼대요? 12대 4로 이겼대요. 중요한 지역 다 졌잖아요. 의미 있는 지역. 대구. 그건 장 소장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을 또 하니까 이게 이제 싸움이. 그러면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장동혁과 똑같은 논리로 예. 당대표직 수행하고 있다고 당권 수호하기 위해서 억지 부린다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장동혁이 정상적인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처음 얘기했잖아요. 정청래는 또 다른 장동혁이다. 처음에 대표님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반응 보이셨는데 지금 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당권을 위해서 진영과 그 정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어렵게 만드는 이기주의적인 그러한 지도자들. 똑같은 사람이겠죠. 뭐 거기에 대해서 동의는 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논쟁의 과정이 결국 지혜로운 이제 탈출구를 만드는 계기가 돼야 제일 하는 좋은 것이고. 거는 예. 정청래 대표가 불출마하는 거예요. 예. 알아서. 안 그러면 정말 큰 싸움, 사생결단식의 유혈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는데. 저도 아니, 불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불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민심을 읽어야 한다, 당심을 읽어야 한다, 뭐 이런 것인데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오늘 보수의 전략 장성철 소장과 나눴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고요. 이 방송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100% 수제 광화문 살롱 쿠키. 방부제와 첨가제 없이 정직하게 구운 건강한 맛. 지금 네이버에 스픽스몰을 검색하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 이렇게 애청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격려, 응원 잊지 않겠습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로 더욱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스픽스 구독, 좋아요.